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를 어엿한 성인으로 키운 40대 여자입니다. 어떤 과일은 나무에 오래 매달려 있어야 그 진한 단맛을 느낄 수 있고, 어떤 꽃은 늦게 피어야 그 향기가 더욱 깊어지는 법이죠. 계절의 여왕인 봄에 대부분의 꽃들이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늦가을에 만개하는 국화처럼 늦게 피어난 꽃은 그만한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성찰을 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늦게 열매를 맺는 과일이 그 깊은 단맛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 마지막 순간에 더 진한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낡고 허름한 양철 지붕집에서 살았어요. 벽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허술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창문이 덜컹거리며 시린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런 집이지만 엄마와 함께라면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엄마는 몸이 약하셨지만 항상 저를 아껴주셨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엄마는 병으로 자주 누워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의 얼굴을 보면 그저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 들곤 했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애써 미소를 지으셨지만 기침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죠. 수키야, 오늘은 학교 끝나고 어디 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오렴. 엄마가 너 보고 싶어. 우리 수키는 어릴 때부터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참 많았지. 엄마가 맨날 이렇게 누워있어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나는 괜찮아요. 엄마만 건강해지면 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빠는 아픈 엄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늘 바쁘셨고 집에 엄마와 둘이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그 어린 나이, 모든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뛰어놀기 바쁜 시절이지만 저는 달랐어요. 학교 끝나고 곧장 집에 와서 엄마를 살피곤 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의 상태가 유독 안 좋아 보였거든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좀 어떠세요? 수키야, 엄마는 괜찮아. 다만 우리 수키가 너무 걱정돼서 마음이 놓이질 않네. 중학교 입학식에도 엄마가 못 가서 미안해. 괜찮아, 엄마. 다른 엄마 아빠도 바빠서 못 오신 분들 많은데 뭐. 그래? 늘 씩씩한 우리 딸. 엄마가 항상 고마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는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한 채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빠는 지방에 일을 하러 가셔서 집에 안 계셨거든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물을 따라드렸는데 그조차도 잘 마시지를 못하셨어요. 얼른 밖으로 나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왔는데 저희 엄마를 살펴보고는 가만히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 다시는 엄마의 미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시는 길, 마지막을 곁에서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아주 나중에야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떠난 후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을 하셨고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집안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죽기 잘 있었냐? 지난달에 붙인 생활비 아꼈으면 지냈지? 네. 아버지와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방을 떠돌며 일을 하던 아버지는 생활비를 보내주셨는데 아무리 아껴 써도 돈은 늘 부족했어요. 그래도 몇 달에 한 번 아버지가 오시는 날만큼은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날을 위해 돈을 모아두곤 했었습니다. 생활비는 아껴 썼냐? 의례적인 말을 한 뒤 아버지는 지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앉아 담배를 태우셨는데 담배 연기는 방안을 가득 메웠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밥을 차렸어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오냐, 넌 먹었냐? 같이 앉아 먹자. 아버지는 밥상 앞에 앉아 피곤해지던 얼굴로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밥을 드셨습니다. 술을 마시며 가끔 아버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곤 했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각자 타고나는 복이 다른데 특히 너는 지지리도 복 없이 태어나 고생을 하는구나. 먼저 떠난 네 엄마 말이다.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쉬고 있을 텐데 요즘 아버지는 그런 네 엄마 생각이 난다. 평생을 쉼없이 일을 했는데 이 무거운 짐은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는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는 무섭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거의 집에서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학교라는 건 그만 다닐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할 것 같아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공부에 큰 뜻은 없었지만 학교 수업은 빠지지 않고 성실히 다녔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텨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꼭 해치워야 하는 걸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을 축하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졸업식 날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도 쓸쓸했습니다. 졸업을 한 뒤에 마냥 집에서 놀고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늦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 올 곳이 많지 않아서 그렇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전화벨 소리가 마음을 때리는 것 같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을 때 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김숙희 씨 맞으신가요?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고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멀리 지방에 있는 병원이어서 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간신히 버스표를 끊어서 갔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이름을 말하니 영안실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눈앞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천천히 다가가 천을 살짝 들어올려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세상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고 그 차가운 얼굴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길고 무거웠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진 못했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나 길에 멈춰섰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안의 적막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모두 떠나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막막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낡고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며 일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읍내에 있는 큰 마트에서 상품 진열과 계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밝고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면서 일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어요. 손님들과도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바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일은 힘들었지만 그 일이 꽤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저는 마트에 야채를 배달해주는 한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난 날, 그는 무거운 야채 상자를 나르며 저를 보곤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그의 인사에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저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드시겠어요? 예. 근데 뭐 매일 하는 일이니까요. 이 근처 사시나 봐요? 네. 이 동네 토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학교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렇구나.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제일 어린 것 같은데. 몇 살이세요? 20살이에요. 우와, 진짜 어리다. 나는 24시고 박철호라고 해요. 반가워요. 김스키라고 합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그는 마트에 올 때마다 저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덥네요. 아침부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그는 언제나 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정기적으로 배달해 오는 그와 자주 마주치며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달을 끝내고 난 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우리는 창고 뒤 주차장에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와 저를 기다렸어요. 이거 시원하게 마시세요. 오늘은 제가 사려고 했는데. 에이, 나보다 한참 동생인데 뭘 얻어먹어요. 그래도 내가 오빠인데. 당시 그 소박한 친절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와 함께하는 그 짧은 시간이 기다려졌고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했어요. 저기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배달 언제 끝나요? 맨날 음료수 얻어먹기만 해서 괜찮으면 제가 저녁 살게요. 오, 진짜요? 그럼 저 배달 다 하고 슈키씨 끝나는 시간에 맞춰 여기로 올게요. 처음으로 남자와 둘이 저녁을 먹었는데 몹시 떨렸지만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여기저기 배달을 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면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듬직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2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어요.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는 슈키 씨가 정말 대단해요. 어쩐지 나이 어린 것에 비해서 좀 어름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랬구나.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는 종종 제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곤 했습니다. 집이 낡고 허름했지만 그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을 먹은 뒤 트럭을 타고 돌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녁을 먹고 난 후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잠을 자고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앞으로도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만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고 무엇보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고 병원에 갔는데 결과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21살의 어린 나이, 혼란스러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그에게 말해야 할까? 그 남자가 이걸 받아들일까? 혼자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다가 그에게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집에 들린 날 함께 저녁을 먹은 뒤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어요. 철호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저 임신했어요. 뭐? 임신? 임신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가득했는데 그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그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라 좀 놀랐어. 수키, 너도 놀랐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일단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뭐 앞으로를 생각하면 준비도 필요하고 그러잖아. 너무 걱정 말고 이제 몸 관리 잘해야겠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앞날을 함께 준비하자고 했던 남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연락을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트 배달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다른 사람이 야채 배달을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저는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 어리고 미숙했어요. 몇 개월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준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실망과 자책,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렀고 병원에 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였고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지니 그냥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 안에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무런 준비도 도움도 없이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키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지켜야 할 생명이 있어.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작은 시골 동네였거든요. 아주 작은 동네였기에 집집마다의 상황, 특히 새로운 소식은 금방 동네에 퍼졌습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되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금세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이웃들은 저를 딱하게 여겼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을 아는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키야, 많이 힘들었지? 애기 낳고 미역국은 먹었니? 애 낳고 나서 몸조리를 못하면 그거 평생 고생한다. 국 좀 끓여왔으니 데워 먹어라. 감사합니다. 애기는 방에 있니?
네, 자고 있어요. 아유, 그렇구나. 아유, 애가 애를 키우네. 고생해라. 또 들릴게.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어느 날 아침, 저는 아기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주방에서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일전에 미역국을 주신 아주머니와 또 다른 분이셨어요. 수키야, 집에 있니? 네,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는 들어오시며 손에 든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너도 그렇고 아가도 잘 먹어야지. 반찬이랑 기저귀 좀 가져왔어. 힘들어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맙기는 무슨. 우리 동네에서 이웃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너 혼자서 아가 키우느라 고생이 많겠다. 우리 다 너 생각하고 있어. 연이은 이웃들의 온정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이웃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은 아기에게 필요한 기저귀와 분유를 가져다 주셨고 어떤 분은 반찬을 만들어다 주셨습니다. 그들의 도움 덕분에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 해보는 육아.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쯤이 되었을 때쯤 어느 날 마을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동네에서 오래 사셨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셨거든요. 아기가 잠든 틈을 타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니 그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수키야, 할머니가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왔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앉으셨습니다. 방 안은 작은 아기의 물건들로 가득했고 발 디딜 틈 없이 정신이 없었는데 할머니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잘하고 있구나. 저 어린 것을 1년이나 혼자 돌봤다니.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상황이 닥치면은 다 하게 된다니까. 그래도 대견한 일이지. 근데 스키야,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받으면서 갓난쟁이를 혼자 키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도와주고 너도 그 쬐끔 모아둔 돈으로 버티고 지낸 것 같은데 앞으로 너 돈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래? 저 어린 것을 어디 맡기고 일을 할 수도 없고.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할머니. 그런데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키야, 사실 내가 아는 집에서 입주 가정부를 구하고 있거든. 서울 성북동에 있는 회장님 댁인데 내가 그 집과 인연이 아주 오래됐어. 정확히는 그 사장 부부의 부모님을 아는 사이지. 사장이 회장님 아들이니까. 아무튼 회장님의 아들 내외 집에서 새로 가정부를 구하는데 네 얘기를 꺼내봤더니 아기를 데리고 가도 괜찮다고 하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정부요? 입주 가정부면은 그 집에서 지내면서 집안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너야 손도 야무지고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다 했으니 그 정도면 도 같았다고 할 수 있지 않니? 정말요? 제가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 아기를 데리고요? 그래. 그 집에서는 네가 아기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방을 내어줄 거라고 하더구나. 그 집이 워낙 넉넉한 집이라 지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일을 하면서도 아기를 돌볼 수 있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든 혼자서 아기를 키워보려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었고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의 제안은 저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 할머니는 제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답할 필요 없어, 스키야. 그저 너와 아가가 잘 지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 걱정 말고 가서 열심히 일해라. 회장님 댁은 좋은 분들이라 너와 아가를 잘 보살펴 주실 거야. 그렇게 저는 성북동 사장님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건설사를 하는 댁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그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엄청 규모가 큰 집에 압도되기는 했지만 사모님을 뵙고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가 아기를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으니 좋은 분들이라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기를 데려왔구나. 여기서 아기와 함께 지낼 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소말모님, 저희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좋은 아이를 이렇게 소개해 주어서 감사해요. 성실하고 마음이 참 착한 아이예요, 스키가. 열심히 일을 도울 테니 잘 부탁드려요, 사모님. 그 집에서 지내게 된 첫날, 저는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본가 부엌 옆에 있는 방에 지낼 곳을 마련해 주셨는데 작은 방은 생각보다 훨씬 아늑했고 아기와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기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사장님 댁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안의 규칙과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졌습니다. 사장님 댁은 동네에서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고 화려한 집이었는데 집안은 넓고 관리할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커다란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햇살 속에서 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댁 식구들은 모두 바빴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지 않도록 늘 정성껏 준비하려 애를 썼거든요.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어린 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기를 얻고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사장님 댁에는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저보다 5살이 많았고 둘째 아들은 저와 같은 나이, 막내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회사 일과 사회적 활동으로 늘 바쁘셨고 자녀들 또한 각자의 일에 집중하느라 집안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대학생으로 학업과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바빴고 막내딸은 고등학생이어서 학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제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듯 저를 그냥 지나쳐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댁의 첫째 아들, 큰도련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아침마다 주방으로 들어와 수키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라며 인사를 건넸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키씨,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아기도 돌보면서 이렇게 집안일까지 하시느라 힘드시죠? 수키씨가 재우랑 같은 나이라고 들었는데 대단하시네요. 괜찮습니다, 큰도련님.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릴게요. 큰도련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언제나 회사 일로 바쁘면서도 저를 잊지 않고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큰도련님이 출근 전에 주방에 잠시 머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은 뭐예요? 오늘 아침은 소고기 묵국인데 도련님이 좋아하시는 계란말이도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도련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조용히 앉아 아침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하던 도중 문득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수키씨, 여긴 익숙해지셨어요? 네, 도련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저를 잘 대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집에 어린 아기가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영우는 근데 순한 것 같아요. 수키씨를 닮았나 봐요. 그렇죠? 영우 얼굴에서도 수키씨 얼굴 보여요. 원래 아들은 엄마 닮는다고 하던데 진짜 맞는 말인가 보다. 그의 칭찬에 저는 쑥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제 마음이 점점 큰도련님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부였고 미혼모였습니다. 상황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고 아무리 큰 도련님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도련님이 따뜻하게 대해주며 다가올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려 애를 쓰며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큰 도련님에게 끌리고 있었죠. 어느 날 사장님 댁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었거든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큰 도련님이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수키씨, 제가 도울 게 있을까요? 도련님, 손님들께 가 계세요. 이건 제 일이에요. 도련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련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수키씨랑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도련님의 고백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련님은 제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요, 수키씨.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지만 그래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희는 그저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련님께는 밝은 미래가 있고 저는 그저 도련님이 행복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의 진심을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긴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큰도련님도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늘 아려왔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일을 하며 아기를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도련님과 작은도련님이 함께 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큰도련님은 외국에서 석사인지 박사인지 공부를 더 한다고 했고 작은도련님은 대학생활 중 유학을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의 회사를 사장님이 물려받았고 언젠가 또 아들들이 물려받을 거니 그게 다 당연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었죠. 큰도련님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련님이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수키씨, 내일 떠난다는 얘기 들었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쉬움이
네, 도련님. 들었습니다. 언제 떠나세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예정입니다. 외국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멀리서도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도련님이라면 어디서든 성공하실 거예요. 수키 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이 집이 더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잘 지내요? 다음날 아침 큰 도련님과 둘째 도련님은 떠났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속 깊이 아쉬움을 느꼈어요. 큰 도련님의 빈자리가 느껴졌고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 속에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아이를 키우는 일에 더욱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사장님 댁의 별채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 부엌 옆 작은 방에서 지냈던 제가 이제는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이었죠. 마당 뒤쪽 본가와는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아들과 둘이 지내니 우리 집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사업을 물려받아 회장이 되셨고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일하며 회장님과 사모님을 도왔고 회장님 부부 또한 저와 제 아이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며 저는 30이 넘는 나이가 되었고 어느덧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회장님 댁에 큰 도련님과 둘째 도련님이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중간에 둘째 도련님은 몇 번 들어왔었는데 큰 도련님은 한 번도 돌아오질 않았거든요. 큰 도련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도련님은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수키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도련님, 저는 잘 지냈어요. 도련님도 잘 지내셨죠? 그 먼 타지에서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그리웠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숨겼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뭔가 예전에 봤던 모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10년 만의 재회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도련님은 외국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았고 한국에 잠깐 들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마치고 외국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일하기 전 가족들을 보러 들린 거라고 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정말 정리할 게 산더미였거든요. 그때 큰도련님이 주방으로 들어와 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숨죽여 설거지만 했던 것 같아요. 수키 씨, 다시 떠나게 되었어요. 이번에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영우가 학교 다닌다면서요? 정말 시간 빠르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다행이에요. 회장님 사모님 덕분이에요.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그런데 도련님, 이번엔 얼마나 머물 계획이세요? 글쎄요. 아마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우선 경험을 쌓아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회사 일도 조금씩 알아봐야 하고 장담을 못하겠네요. 도련님, 어디서든 잘 지내실 거예요. 도련님은 언제나 훌륭하셨으니까요. 일주일 뒤 큰도련님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아쉬움과 미련, 모든 감정을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도련님의 행복을 빌면서 저 역시 제 삶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20년 넘게 성북동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과 지내던 별채로 사모님이 늦은 밤 찾아왔습니다. 수키 씨, 내 큰아들 좋아했지? 오늘 내 아들이랑 하룻밤 같이 있어줘. 눈 딱 감고 오래전 짝사랑했던 도련님의 침대에 눕는 순간
개거품 물고 뛰쳐나왔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 아들은 어느덧 20살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10년이 지난 거였어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큰도련님은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장님 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고 이제 제 아들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입대하기 전 저는 회장님과 사모님께 허락을 받고 며칠 휴가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회장님, 사모님, 며칠만 휴가를 다녀와도 될까요? 영우가 곧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물론이지, 스키씨. 영우가 벌써 군대를 간다니 참 세월 빠르다. 우리 스키씨 이제 아들 다 키웠네. 영우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요. 사모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여행 경비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미리 반찬도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집을 그렇게 오래 비운 적이 없어서 한두 가지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을 한동안 못 보게 될 테니 둘만의 여행을 가는 게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과 저는 거의 처음으로 여행을 했어요. 순천, 단양, 그리고 여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사진도 찍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아들의 훈련소 입소였습니다. 건강하게 무사히 지내다 오기를 기도하며 아들과 인사를 했고 아들을 배웅한 뒤 저는 회장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사모님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린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별채로 돌아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아들은 자고 있을까? 훈련소에서 잠이 올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지 못한 채 누워있던 중 갑자기 별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사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수키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수키씨, 우리 큰아들 재현이 좋아했었지? 사실 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네? 사모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수키씨, 사실 재현이가 며칠 전에 집에 왔어. 수키씨가 휴가를 간 동안에 말이야. 정말요? 도련님이 돌아오셨다고요? 그래. 난 예전에 그 녀석이 유학 떠났을 때도 그렇게까지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할 줄 몰랐거든. 제 아버지를 닮아서 독한 구석이 있어 걔가 순해 보여도 그때도 서운했는데 미국에서 석박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니 저리 독하게 맘먹고 해야 하나 보다 했지. 그리고 나서 외국에서 일한다고 금방 떠났잖아? 난 그때 이렇게까지 재현이를 오래 못 볼 줄은 몰랐어. 또 10년이나 걸릴 줄을 내가 알았느냔 말이야. 며칠 전에 그런 재현이가 돌아왔어. 도련님은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분이니까요. 수키씨, 내 말 이상하게 듣지 말고 부탁 좀 들어줘. 네? 사모님, 무슨 부탁 말씀이세요? 오늘 밤 재현이랑 하룻밤만 같이 있어줄 수 있겠어? 지금 재현이 방으로 가면 돼. 사모님, 그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모님의 뜬금없는 말에 당황했지만 사모님의 표정에서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고 사모님의 부탁을 들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있었는데 사모님의 표정만 봐도 그냥 가볍게 하는 농담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도련님 방으로 갈게요. 저는 조용히 대답을 했고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별채를 떠났습니다.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을 안고 도련님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방 안은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침대 쪽에 가까이 가니 누군가 누워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던 재현 도련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은 핏기 없는 얼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저예요. 스키예요. 하지만 도련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고 여전히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오랜만이에요. 많이 힘드셨죠? 그 순간 도련님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제 손을 뿌리치고 귀를 틀어막으면서 방구석으로 달려가더라고요. 도련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했는데 뭔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손을 내저으면서 몸을 떨더라고요. 오지마 저리 가! 도련님, 재현 도련님, 저 수키예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그날 밤 도련님은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멍한 눈빛으로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마음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도련님,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 거닐던 정원 말이에요. 그때 도련님이랑 같이 정원을 걸으면서 봤던 계절마다 피는 꽃들. 도련님은 그 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도련님이 가장 좋아했던 꽃이 무슨 꽃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도련님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 저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좋아하셨던 그 꽃, 봄에 피는 수선화였죠. 도련님이 제게 수선화의 꽃말을 속삭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꽃말이 기억해요, 나를 이었어요. 그때 도련님께서 그 말을 하면서 웃으셨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 순간 도련님의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눈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금 더 다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 수선화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꽃은 희망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도련님,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련님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도련님 안에는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그 순간 도련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도련님의 눈동자 속에는 슬픔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는데 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도련님, 저예요. 스키예요. 기억나시나요? 스키, 너 스키 맞아?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을 조용히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도련님, 저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나요? 그 말에 도련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스키야, 나는 너무 무서웠어. 너무 힘들었어. 도련님은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어요. 도련님,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도련님을 안심시키며 말을 했는데 그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도련님의 몸은 너무나도 쇠약해진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음을 토해낸 후 도련님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고 저도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수키, 내가 이렇게 된 이유, 내가 어디 있었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사실 나는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 회사에 다니긴 했었지. 한 4년?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 지내면서 잘 다니고 있었어. 종종 연락도 했어. 4년이 좀 넘었을 때 슬슬 한국에 들어오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거든. 그 일이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모든 것은 다 과정일 뿐이었으니까. 홀로 지내는 게 자유롭기도 했지만 외로웠거든. 그래서 돌아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당장 그만두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잠시 휴가를 얻어 돌아왔지. 근데 난 집으로 오지 못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나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어디론가 끌려갔어. 그러니까 구급차였는데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곳은 병원이었어. 병원이요? 정신병원.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야. 나 정말 거기서 수백 번은 말했어. 나를 내보내달라고.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깊은 침묵 그리고 잠뿐이었어. 깨어나 있는 시간과 잠든 시간이 구분이 되질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는 날들이었어. 말도 안 돼요. 누가 어떻게 그런 일을... 거기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나도 수없이 되물었어. 거기서 누가 나를 여기로 보낸 건지. 나중에 알게 됐어. 둘째와 막내가 꾸민 일이야.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목한 걸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봐. 그래서 날 정신병원에 가둬버린 거야. 그의 고백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도련님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지 믿기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게 되는 거였더라고요. 현행법상 가족 두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병원에 입원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치가 떨리고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중간중간 회장님 사모님께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오래전 유학생활 길게 할 때도 한국에 오지는 않았지만 소식을 전하셨잖아요. 거기 갇힐 때 내 물건이랑 모든 걸 빼앗겼거든. 아마도 그것도 둘째와 막내가 한 짓이겠지. 내 전화기를 가져가서 나인 척, 잘 지내는 척, 바빠서 못 돌아간다며 그렇게 말을 했을 거야. 그럼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몇 년을 갇혀 있었잖아.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수없이 싸워야 했어. 정신이 망가지는 것 같고 피폐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 수키야. 맞아. 수선화를 생각했어.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너와 함께 봤던 수선화를 떠올렸어. 이제 와서 왜 나를 내보내줬냐고? 그렇게 힘들게 버텼지만 몸도 망가졌고 아마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했겠지. 이제 돌아와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바보가 다 돼서 얼마 못 버티다 그냥 떠나버릴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겠지. 이제야 돌아왔는데 둘째랑 막내가 그런 일을 꾸몄다고 하니 집에 돌아와서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입을 열 수가 없었어. 저는 도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도련님은 강한 분이에요. 이 모든 걸 이겨내실 거예요. 그날 밤 도련님은 저에게 자신이 받은 모든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갇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이 많이 망가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다음날 저는 사모님과 회장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분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도련님의 상태를 받아들였어요. 회장님은 곧바로 전문적인 의료진과 정신과 전문의를 불러들여 도련님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도련님과 막내 아가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 형제, 자매로 부족함이 없이 자랐는데 정말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게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돈이 뭐라고, 권력이 뭐라고. 사람이 사람에게, 아니 가족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도련님은 점차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저는 도련님의 곁에서 그를 보살피며 다시 예전의 그 따뜻한 도련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간이 더디게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전문 의료진의 치료와 저의 존재가 도련님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반이 지나 도련님은 천천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는 서로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남편이 된 도련님은 이제 회사를 이끌 준비를 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는데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지지하는 제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이룰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도련님의 이야기는 오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사랑과 새로운 시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